자, 그럼 이제 로그의 미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로그의 미분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려운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로그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념적인 미분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로그의 미분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원래는 전미분이라는 것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앞에서 미분의 개념 말씀드렸고 편미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편미분만이 아니라 전미분까지 원래는 가야 되는데, 자, 전미분을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전미분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전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결과만 활용하실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자, 전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미분을 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결과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아무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로그가 뭐예요? 이래버리면 솔직히 답변 드리기 어려워요. 자, 로그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라고 보고 싶고, 또 사실은 로그가 뭔지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로그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자, 로그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수치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천문학을 연구하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숫자의 스케일이 커요.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와의 거리도 멀고 지구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도 멀고 또 별의 질량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천문학은 굉장히 큰 숫자를 다뤄요. 그래서 그 큰 숫자를 일일이 계산하자니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큰 스케일의 숫자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학적인 방법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라는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a 곱하기 b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로그를 씌우게 되면, 자, 이게 로그 a 플러스 로그 b로 a 곱하기 b가 로그 a 플러스 로그 b로 더하기로 찢어지게 돼요. 자, 곱하기로 붙어 있었던 a 곱하기 b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면 이 둘이 찢어지는데, 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던 a와 b가 더하기로 찢어지게 됩니다. 요거 다음 두 번째 로그 b분의 a인데 이렇게 b분의 a에다가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요 로그 a 빼기 로그 b가 됩니다. 자, 왜 이게 b가 마이너스 뒤에 b가 오냐면 바로 이 밑에 세 번째 공식과 관련이 있는데, 자, a의 n승이라는 숫자에다가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요 n승이 로그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세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두 번째를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 요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로그 b는요 요 앞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개수로 앞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앞에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요 마이너스 1이 다시 a의 머리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 a 머리 위에 있던 게 나온 거니까 얘를 다시 a의 머리 위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요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지수법칙에서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 역수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로그의 a분의 1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b의 머리 위로 보내면 이제 이 자리에는 플러스가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b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로그 a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로그 b인데 b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 b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얘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면 자, 얘가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지만 요 공식을 얘와 얘가 이렇게 합쳐진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다시 합친다고 하면은 로그 A 곱하기 B로 만나게 돼요. 그렇죠? A 곱하기 B분의 1.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로그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결국 B분의 A는 분모를 차지하는 애가 마이너스 오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는 사실 A 나누기 B인데 요거는 A 나누기 B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는 A 곱하기 B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A 곱하기 B가 찢어질 때는 더하기를 남기면서 찢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A 나누기 B는 자, 얘가 찢어지는데 가운데에 마이너스를 남기면서 찢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전미분에 대한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전미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효용함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 자, 이렇게 효용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효용함수는요. 이렇게 할게요. 자, 효용함수가 있는데 이 효용함수는 x제의 소비량과 y제의 소비량에 의해서 소비자의 효용이 결정되는 효용함수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앞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편미분을 공부했어요. 자, 편미분을 하려면은 자, y제의 소비량이 고정돼 있다는 상태 하에서 x제의 소비량만 미세하게 변화시킨다고 했죠. 그랬을 때 소비자의 효용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구한 것이 바로 편미분이라고 했어요. 자, 편미분은 다른 독립변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독립변수만 변화시키는 것을 편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미분은요, 자, 모든 독립변수가 동시에 변화해요. 자, x도 변화하고 y도 변화해요. 자, 이 소비자는요, x제의 소비량과 y제의 소비량에 의해서 자신의 효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x제의 소비량이 변화하면 그것에 의해서도 소비자의 효용이 변화할 것이고 동시에 y제의 소비량이 변화해도 그것에 의해서도 소비자의 효용이 변할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동시에 변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도 효용이 변할 거고 이것에 의해서도 효용이 변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라 이 모든 독립변수의 변화를 동시에 고찰하는 게 바로 전미분이에요. 그래서 편미분보다 조금 더 이론이 복잡하고 약간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전미분에 대해서 전미분이 그런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전미분의 수식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그래서 전미분의 개념을 제가 정말 국내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미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물건이 있는데 소비자가 물건에 지출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 생산자가 물건을 판매합니다. 라고 할게요. 자, 생산자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판매를 하면 TR, Total Revenue, 총수입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총수입은요, 얼마짜리 물건을 몇 개 팔았냐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자, 만약에 이 생산자 또는 이 판매자가 자, 100원짜리 물건을 10개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 생산자는 1,000원이라는 총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1번 경우의 수를 볼게요. 자, 얘가 1% 상승했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 판매자의 총수입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는 두 가지가 있죠. 얼마짜리 물건을 몇 개를 팔았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판매자의 총수입이 결정됩니다. 우리 그래서 총수입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는 가격과 판매량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자, 우리 이렇게 판매 수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요 판매 가격이 1%만큼 상승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101원이 되겠죠. 자, 101원 되는데 곱하기 12 그대로 불변이니까 자, 1010 해서 1,010원이 될 겁니다. 원래 얼마였죠? 원래 1,000원이었죠. 원래 총수입은 1,000원인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1% 올라가니까 총 판매 수입은 1,010원이 돼요. 어떻게 됐죠? 1%만큼 올라갔죠.
그죠? 1%만큼 증가했죠. 자, 2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판매 가격은 100원으로 고정인데 판매량이 1%만큼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역시 똑같이 1010이 나와서 총 수입은 1%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예요. 자, 지금까지 한 게 우리 뭐의 개념과 가깝죠? 편미분의 개념과 가까운 거예요. 그죠? 다른 독립변수가 가만히 있었을 때 한 독립변수가 1%만큼 상승하면 결국 종속변수인 총수입도 1%만큼 증가하더라. 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미분 개념을 얘기할 거예요. 자, 보시면 가격이 1%만큼 상승했어. 그리고 판매 가격도 판매량도 1%만큼 증가했어. 라고 하면은 우리 총 판매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약 1,020원이 돼요. 약 1,020원이 됩니다. 사실은 1,021원 얼마가 나오게 될 거예요. 거의 1,021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얼마예요? 요거는 거의 1,020원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얘는 2% 상승한 것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 지금 우리가 이 관계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판매자의 총 수입은 두 가지 독립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두 가지 독립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1% 올라가면 종속변수도 1%만큼 커져요. 반대로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1%만큼 변화해도 얘는 1%만큼 커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둘이 같이 변할 거예요. 이 둘이 동시에 변할 거야. 자, 얘도 1% 상승할 거고 얘도 1%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요, 총 판매 수입은 약 2%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근사값이야.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근사값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1% 이렇게 예시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한소만큼 변한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이 오차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거를 10%만큼 변하고 이것도 5%, 15%만큼 변하면은 그때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오차도 엄청 커져요. 이 오차도 엄청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원리를 1%나 0.1%, 0.5% 이렇게 작은 변화 비율이 아니라 10%가 변화했다. 얘는 20%가 변화했다. 이렇게 큰 숫자를 넣어버리면 숫자의 오차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데? 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는 지금 아주 작은 변화의 경우에는 그 오차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변화의 폭이 매우 커지면 오차도 커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우리 개념적으로 좀 더 이해를 들어가면은 이제 네 번째 경우를 볼게요. 자, 가격은 3%만큼 상승했어요. 그리고 판매량은 2%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총 판매 수입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약 5%만큼이 증가해요. 근데 정확히 5%는 아니야. 왜 그랬죠? 아까 오차가 있다고 했죠. 근데 어쨌거나 얘가 3% 증가하고 얘가 2% 증가하면 약 5% 정도 총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판매 가격은 5%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판매량은 2%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총 판매 수입은요, 약 3% 정도만 증가했을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3번 이하에서 말씀드린 원리가 전미분을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얘도 변하고 얘도 변했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했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했죠. 그랬을 때 종속변수의 값이 얼마나 변하냐라고 하는 것은 얘의 변화량과 얘의 변화량의 합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게 전미분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산식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래요. 우리 이거를 양변에 로그를 씌울 겁니다.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요. 자, 로그 A 곱하기 B는 어떻게 쪼개진다고 했죠? 로그 A 플러스 로그 B로 더하기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쪼개진다라고 했고, 그럼 이쪽은요. 로그 C 그리고 로그 D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전미분을 원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헷갈려. 어려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면 자, 이제 요거를 미분할 겁니다. 요걸 이제 미분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미분으로 뿅 바뀌어요. 어떻게 뿅 바뀌냐면 자, 얘가 A%로 바뀌어요. A의 변화율로 바뀝니다. A의 변화율로 바뀌고 플러스 B의 변화율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C의 변화율 플러스 D의 변화율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결과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그를 미분하고 전미분을 하고 이런 거 알지 못해도 결국 결과적으로 요거는 요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설명을 왜 드렸냐면 선생님 A 곱하기 B였는데 왜 갑자기 난데없이 곱하기가 더하기로 변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면 A 곱하기 B가 로그 A 더하기 로그 B로 찢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앞부분에서 로그에 대한 기본 성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중간에 요거를 제가 지운다면 요 중간 과정을 제가 지운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뿅 하고 바뀔 텐데 앞으로 우리가 재정학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여기에서 이걸로 바로 뿅 갈 텐데 이 곱하기가 난데없이 더하기로 바뀌는 이 해괴한 현상을 이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안에 로그를 씌우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자연 로그라고 해서 미수가 자연상수 2가 들어가는 뭐 그러한 자연 로그를 씌우는 건데 너무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워져. 우리 그거 사실 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뿅 하고 미분을 하면 얘가 이렇게 뿅 바뀐다라는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는 마법이 발생한 것이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A는 B분의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랬을 때 얘를 또 미분으로 뿅 해줄 거예요. 뿅 하면요. 얘는 그냥 A%로 바뀌시면 됩니다. 그냥 혼자 있으니까 바뀌시면 돼요. 근데 얘는요, B분의 C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 C 빼기 로그 B가 되겠죠? 로그를 씌우면 그런 다음에 이제 미분을 뿅 해주면 얘가 이제 C%로 뿅 바뀌고 얘가요, B%로 뿅 바뀌는 거예요. C의 변화율, B의 변화율로 뿅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면 얘가 이렇게 그냥 뿅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더하기로 얘는 빼기로 찢어진다는 걸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이것을 막 뭐라 이렇게 막 로그의 미분 막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변화율로 바뀐다. 라는 결과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의 미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응용을 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판매자의 총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인데 요걸 이제 로그를 씌우고 미분을 뿅 때려주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TR의 변화율이 되고 총 판매 수입의 변화율은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판매량의 변화율이라는 관계로 바뀌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5% 인상되고 판매량도 3%만큼 증가했다면 그러면 총 판매 수입은 약 8% 정도가 증가할 건데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숫자를 넣어 보면 오차가 생겨요. 오차가 생기지만 그러한 오차는 그냥 무시하시고 이러한 관계식을 쓰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오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오차를 무시하시고 요 관계식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앞서서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재정학 기본 강의 들어가면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를 굉장히 자주 만날 건데, 자, 소비자의 효용은 X제의 소비량과 Y제의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양변에 로그를 씌울 겁니다.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이제 U 이렇게 씌워지고 얘도 로그가 씌워지는데,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어떻게 찢어지냐면 로그 x의 0.4승 더하기 자 로그 y의 0.6승 이렇게 찢어질 거예요.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기 때문에 요 곱하기가 더하기로 이렇게 찢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앞에서 봤었던 로그의 성질 세 번째에서 x 머리 위에 있는 이 승수는 로그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얘를 바꿨으면 0.4가 앞으로 나가면 0.4의 로그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0.6이 앞으로 나가면서 0.6의 로그 y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로그 u, 로그 x, 로그 y를 미분을 뿅 때려줄 거예요. 미분을 뿅 때려주면 얘가 어떻게 변하죠? 얘가요, U의 퍼센트로 바뀐다고 했어요. 효용의 변화율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X의 변화율이니까 0.4 곱하기 X의 변화율이 되고요. 얘는 0.6 곱하기 Y의 X를 지울게요. 곱하기를 지울게요. 그냥. 그런 다음에 Y의 변화율이 된다라고 했어요. 요 관계식을 한번 활용을 해 봅시다. 자, 이 소비자가요, X제의 소비량을 10%만큼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의 효용은 몇 %만큼 증가할까요? 자, 우리 이 소비자가 X제의 소비량을 10%만큼 증가시켰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10%가 들어가 줘야겠죠? 그죠? X제의 소비량을 10%만큼 늘렸대. 그러면 앞에 개수가 얼마죠? 0.4. 0.4죠. 그래서 결국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소비자가 X제의 소비량을 10% 늘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효용은 4%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자, 그리고 Y제의 소비량을요, 5%만큼 늘렸대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이 자리에 Y% 자리에 5%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5% 들어가면 앞에 개수가 0.6이 있잖아요. 그럼 곱해지면 이제 얘가 3%가 돼요. 그래서, 자, Y제의 소비량을 5% 늘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효용은요, 3%만큼 증가해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X의 소비량과 Y제의 소비량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자, X의 소비량도 10% 증가하고요. Y제의 소비량도 5%가 증가해요. 그러면 X제의 소비량 10% 증가에 의해서 이 소비자의 효용은 4%가 증가하고, Y제의 소비량 5% 증가에 의해서 소비자의 효용은 3%가 증가하는데,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발생해요. 그러면 결국 토탈, 이벤추얼리 이 소비자의 효용은 요거 더하기 해서 7%만큼 증가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변수만 변화하고 나머지 독립변수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독립변수가 요만큼 약간 변화하면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걸 구한 건데, 전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종속 변수는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구하는 거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전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러한 관계식이 뿅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식을 활용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미분의 개념이 조금 이름 자체가 뭔가 좀 포스가 있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전미분의 개념을 조금만 더 한 가지 더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변화할 때 그것으로 인한 종속변수의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어머니들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장을 보러 가죠. 자, 우리서 장바구니라고 할게요. 장바구니, 지출액이라고 할게요.
자, 어머니들이 장을 보러 가서 어떤 물건을 몇 개 사느냐에 의해서 지출액이 결정이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어머니들이 물건을 뭘 사냐면 실제로는 세상에 아주 다종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자, 과일이라는 품목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고기라는 품목이 있고 세 번째 야채라는 품목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과일은 하나에 1,000원이에요. 자, 아니 그냥 100원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자, 고기는 하나에 200원이다라고 할게요. 그냥 우리 단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개라고 할게요. 자, 우리 그리고 야채는요. 하나에 50원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원래 어머니가 어떻게 장을 봤냐면 과일은 2개를 사고 고기는 3개를 사고 야채는 2개를 샀대요. 그러면 지금 원래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200원 더하기 600원, 800원에 100원 더하니까 900원 나오겠죠? 원래는 지출액이 900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 물건을 사오는 수량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 과일은 이제 3개를 사고요. 고기는요, 똑같이 3개를 사고, 야채는, 고기는 또 바꿀까? 자, 고기는 예를 들어서 자, 4개를 샀대. 4개를 사고 야채는 3개를 샀다라고 해볼게요. 자, 어때요? 3가지 재화의 구입 수량이 바뀌었죠. 얘도 변했고, 얘도 변했고, 얘도 변했어. 그럼 이제 지출액이 얼마가 돼요? 자, 300원이 되고 300원, 800원, 1,100원에다가 150원 더하니까 1,250원 됩니다. 1,250원이 돼요. 자, 지출액이 얼마가 변했죠? 지출액이 350원이 증가했어요. 자, 지출액이 350원이 증가했는데 이 350원 어디에서 증가했나요? 자, 과일을 더 산 것 때문에 100원만큼 더 증가했고 고기를 더 산 것 때문에 200원만큼 더 증가했고 야채를 더 산 것 때문에 50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독립변수 1, 그죠? 자, 얘를 x1, 얘를 독립변수 2, 얘를 독립변수 3이라고 한다면 독립변수 1과 2와 3의 변화에 의해서 그죠? 독립변수 1과 2와 3의 변화에 의해서 종속변수인 장바구니 지출액이 변화하게 됐는데 이 전체 변화량 350은 사실 1번 독립변수에 의한 변화량과 2번 독립변수에 의한 변화량과 3번 독립변수에 의한 변화량의 총합계로서 구해진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전미분을 미분이란 얘기 없이 가장 쉽게 설명한 사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X제의 소비량과 Y제의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래서 X제의 소비량도 변화하고 동시에 Y제의 소비량도 변화했었을 때 그때 소비자의 효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으면 요 주어진 효용 함수를 전미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미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뿅 바뀌게 되고 이 자리에다가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그 어떤 걸 집어넣는다고 해도 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숫자 한 가지만 바꿔서 해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자, 우리 X제 소비량이 5% 감소했대요. 그리고 Y제 소비량은 3%만큼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나 변할까요? 자, X제 소비량이 5% 감소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총 효용은 2%만큼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1.8%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2% 감소했지만 요것으로 인해서 1.8% 증가했으니까 결국 이러한 소비량의 변화에 의해서 소비자의 효용은 마이너스 0.2%만큼이 작아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전미분의 개념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그 관계식은 이제 차후에 기본 강의에서 아주 자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때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내용은 모두 다 끝났고요. 이제 몇 가지 간단한 내용만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의 이동인데요. 자, 우리 이러한 그래프가 있었을 때 이 그래프가 우측으로 A만큼 이동해야 된다. 우측으로 A만큼 이동시키겠다라고 한다면 X 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하냐면 우리의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X값이 원래 이랬던 X값이 A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X 플러스 A를 넣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직관적인 느낌과는 반대로 x 빼기 a가 x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우측으로 a만큼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 동일한 y값에서 그 y값에 대응되는 x좌표의 값이 a만큼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식에다가 그 x자리에 x 플러스 a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직관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 직관적인 느낌은 잘못된 느낌이에요. 그거에 반대 부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 x좌표를 동일한 y값에서 x좌표를 a만큼 증가시키려면 반대로 x 빼기 a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좀 헷갈려 하시고 굉장히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왜 그래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근데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의 느낌은 x 플러스 a 같지만 x 빼기 a를 넣어야지만 우측으로 a만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좌측으로 a만큼 이동시키려고 해요. 자, 그러면 동일한 y값에서 종전의 x값보다 a만큼이 작아진 x값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의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x자리에 x 빼기 a가 들어가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역시 반대로 x 플러스 a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 헷갈리면 그냥 공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a만큼 이동시키면 x 빼기 a를 집어넣는다. 좌측으로 a만큼 이동시키려면 x 플러스 a를 집어넣는다. 자, 이게 헷갈리니까 한번 제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프를 우측으로 4만큼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라고요? x 플러스 4에 x 빼기 4예요. x 빼기 4라고 했죠?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x 빼기 4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4가 들어가고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x 빼기 4가 들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전개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고 플러스 10 8이 돼요. 그래서 아까는 플러스 10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10에서 만나겠죠. 근데 이제는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서 18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줘야지만 우측으로 4만큼 이동한 결과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이상하다 했지만 막상 숫자를 넣어보니까 정말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래프를 우측으로만 이동시켰기 때문에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기울기는 유지가 되는데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y 절편이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y 절편이 더 위로 올라가게 나오려면 x 자리에 x 빼기 4가 들어가야지만 y 절편이 10에서 18로 더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측 이동을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살짝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자, 우리 이러한 1차 함수식이 있는데 이번엔 좌측으로 이만큼 이동을 시키겠대요. 자, 그럼 이제 x자리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10인데 얘를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4구에서 플러스 6이 나오겠죠? 얘가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10에서 만나는데 이제는요 이렇게 올라가서 6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 좌측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려면 x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되고 우측으로 4만큼 이동시키려면 x 빼기 4를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이제 수평 이동을 했으니까 수직 이동도 마찬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원리예요. 자, 상방으로 a만큼 이동시키려면요. y 자리에 y 플러스 a가 아니라 y 마이너스 a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수평 이동시킬 때는 x자리에 다른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프를 위아래 수직 이동시키실 때는 y자리에 y 빼기 a를 넣어주셔야 돼. 자, 역시 이것도 우리의 직관적인 느낌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동일한 x값에서 종전의 y값보다 a만큼 더 큰 값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y자리에 y 빼기 a가 들어가지? 왜냐하면요.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a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y 빼기 a를 넣어주고 요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가 플러스 a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a만큼 y 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y 값을 위로 a만큼 높여주고 싶으면 반대로 y 빼기 a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a만큼을 하방 이동시키려면 y 자리에 y 플러스 a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이제 숫자를 넣어 볼게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똑같은 일차함수 그래프인데 자, 그래프를 위로 상방으로 3만큼 올리고자 해요. 그러면 y 자리에 자, y 플러스 3을 넣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y 빼기 3을 넣으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라고 했죠. 자,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y 빼기 3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y 빼기 3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3을 여기로 넘겨주면은 이제 얘가 플러스 3이 되면서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3이 되어서 y절편이 3만큼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y 빼기 3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하방으로 5만큼 낮춰주려면 y 자리에 y 플러스 5를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5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y절편이 5만큼 내려가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요 구간에서는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음수값이에요. 여러분 부호만 얘기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값이에요. 우리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f-x는 접선의 기울기 의미하는데 그게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저건 음수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 구간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우리 그래서 이 구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값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값이다가 양수값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자, 우리가 호수에 물가가 있는데 자, 이게 물이에요. 물 표면이고 자, 여기는 이제 하늘이에요. 여기는 하늘, 뭐 공기고요. 여기는 이제 물속이에요. 물속입니다. 자, 여기에 있던 공이 자, 이게 공이에요. 이 공이 이렇게 해서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자, 물 밖에 있던 공이 물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는 물 표면에 닿았을 거예요. 분명히 물 표면을 통과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처음으로 물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딘지는 모른다고 해도 반드시 여기에서 일로 올 때는 반드시 중간에 이 물 표면을 한번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얘를 플러스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플러스였던 애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0이라는 구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0이라는 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마이너스였던 기울기가 플러스로 반전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기울기의 값이 0인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기울기가 0인 점인 바로 극소점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의 점, 바로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우리는 극소점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기울기가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해도 역시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렇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점을 우리는 극대점이라 한다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극소점과 극대점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극소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0이고 극대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이건 공통점이야. 그런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죠? 어떤 건 제일 작은 점이야. 어떤 건 제일 큰 점인데 이것이 어떠한 차이점 때문에 이런다? 극소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구간에 존재하고 극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구간에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차이점에 의해서 극대점이 되느냐 극소점이 되느냐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뭐다? 극대점이든 극소점이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하에서 극대점 또는 극소점을 구할 때에는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의 값이 0을 만드는 그 도함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그 수평축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는 이제 또 뒤에 가서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통 접선의 성질인데, 자,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곡선이 있었을 때 곡선상의 한 점을 스쳐 지나가는 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 두 개의 곡선이 있어. 자, 이러한 곡선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 곡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요점이 있는데 딱 이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하는데 바로 요 점을 지나는 하나의 접선이 있다면 요 접선을 A라고 할게요. 요 접선 A는 요 1번 곡선, 2번 곡선에서 요 A는 1번 곡선의 접선이면서 동시에 2번 곡선의 접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접선 A는요, 1번 곡선과 2번 곡선의 공통적인 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 접선 A를 공통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개의 곡선에 동시에 공통적으로 접하는 이 직선을 공통접선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하나의 가상적인 공통접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파란색 곡선이 있고 이 노란색 곡선이 있는데 이 두 곡선이 요 한 점에서 살짝 쿵 만난다고 해볼게요. 자, 이 한 점에서 A점에서 살짝 쿵 만나는데 자, 이때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자, 우리 요 점을 지나는 요 공통 접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공통 접선의 기울기는 요 노란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하고 이 파란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한데 둘의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소리냐? 이 곡선에서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파란 곡선의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공통 접선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원점에서 색깔 바꿀게요. 자, 원점에서 A점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원점, 동일한 A점, 이 동일한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공통 접선의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접점, 바로 요 A점에서 원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요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요게 같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는 0,0, 원점은 똑같고 여기는 만약에 이게 fx고 이게 gx라고 한다면 요 점은 a, fa고 a, ga인데 fa와 ga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0,0과 똑같은 좌표, 0,0과 똑같은 좌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는 한 개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역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공통 접선의 성질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폐 시간 가치까지만 말씀드리고 기초 경제 수학 강의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란 무엇이냐면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0만 원은 동일한 100만 원이 아니다 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수고했고 이번 달 월급 100만 원을 지금 줄까 아니면 1년 뒤에 줄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100%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달라고 할 겁니다. 자, 아니, 사장님이 이해가 안 간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아니, 지금 100만 원이나 1년 뒤에 100만 원이나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왜 지금 당장 달라는 거야? 똑같이 100만 원이잖아. 라고 한다면 그 사장님은 나쁜 놈이죠. 왜 나쁜 놈이죠?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0만 원은 동일한 100만 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1년 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0만 원은 동일한 100만 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월급 100만 원을 지금 주고 싶지 않고 1년 뒤에 주고 싶다면 대신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뭐에 대한 보상이냐면 첫 번째, 1년이라는 시간의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and 두 번째, 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의 100만 원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 우리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자, 이 100만 원을, 은행 예금 이자율 10%일 때 1년짜리 예금에 저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10만 원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리는데 지금 당장 돈을 소비하지 않고 1년 동안 기다린 다음에 돈을 소비하게 되면 이자까지 붙어서 110만 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의 가치를 같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이라는 기다림에 대한 대가로서 10% 이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이자를 준다면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10만 원을 동일한 가치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가치와 다른 시점의 가치는 명목상 금액은 같을지라도 시점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거나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로 보낼 때에는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낼 때는 이자를 곱해줘야지만 미래 가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자, 우리 1년 뒤에는 1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10만 원은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미래 가치 11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는 미래의 화폐를 현재의 화폐로 가져올 때에 적용되는 율을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해요. 할인율. 우리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주는 그러한 율을 이자율이라고 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율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율과 할인율이 동일하게 10%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미래에 110원이라는 돈은 지금 110만 원이 아니죠. 1년 뒤에 110만 원이죠. 이 1년 뒤에 110만 원을 현재 가치 1년 전 시점으로 가져오려면 나누기 1.1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 봅시다. 자, 우리 이 예금을요, 1년만 예금하는 게 아니라 1년 더 예금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은 얼마가 될까요? 자, 100만 원 곱하기 1.1의 2승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요,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1의 1승이었죠. 그럼 여기서 요 1승, 여기서의 2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이게 1년이고 요게 2년이니까 자, 2년 동안 예금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2년 뒤에는 약 121만 원 정도의 금액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년 뒤에 121만 원을 현재로 가져오려면 몇 년을 현가해줘야 돼요? 2년을 현가해줘야 돼.
2년 뒤, 2년 미래의 돈을 현재로 가져오려면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땡겨줘야 되는 겁니다. 할인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또 한 번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할인을 어떻게 한다? 자, 121만 원이라는 돈을 1.1의 2승으로 2년의 기간을 할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 그래서 현재의 돈을 미래로 보낼 때에는 곱하기 이자율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곱하기 이자율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 가치, 프리젠트 밸류예요. 현재 가치를 퓨처 밸류, 미래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 금액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여기서의 R은 이자율의 의미이고 여기서의 N은 기간의 의미예요. 만약에 이 100만 원을 10년 동안 저축한다면, 자, 이렇게 10년 동안 저축한다면 100만 원 곱하기 1.1에 10승을 하면 10년 뒤에 돈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미래 시점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자, 지금 우리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이러한 관계식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우리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R분의 N을 곱해주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달라붙게 돼요. 그죠? 똑같은 식인데 양변에 1 플러스 R의 N승 곱하면 요 식이 요쪽으로 가면서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R은 할인율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고, 여기에서의 N은 역시 똑같이 기간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에는 퓨처 밸류를 미래의 현금 크기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 주는 가정을 영어로 디스카운트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할인이라고 해요. 자, 미래 시점의 화폐, 현금은 현재 시점으로 가져올 때 디스카운트 해야 돼 또는 할인해야 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현재 시점의 100만 원과 미래 시점의 100만 원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자잘한 내용 총 정리할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우리 무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비율로 수열이 진행될 때, 자, R 곱하고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곱해 나가는 수열이 진행되는데, 그 수열의 합을, 무한이 진행되는 요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R의 A다 라고 하는 공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 맨 앞에 있는 이 A를 초항이라고 합니다. 초항. 그리고 이 R을 공비라고 해요. 공비라고 합니다.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R의 A다.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시고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요걸 이용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구채라고 하는 채권의 가격 결정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영구채라고 하는 거는요, 자,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난 너한테 영원히 매년 A1의 이자를 주겠어 라는 것이에요. 자, 원금은 갚지 않아. 영구채이기 때문에 영원히 원금은 갚지 않고 영원히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을 영구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네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자, 요렇게, 자, 네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이자를 낼 거야. 이자를 어떻게 낼 거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빌렸지? 그럼 이제 1년 뒤에 1년 동안의 이자를 낼 거야.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또 이자를 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난 너한테 매년 A1의 이자를 낼게 라고 한다면, 이 채권의 가치는 내가 이 채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년 A1씩 영원히 이자를 받게 되는데, 요거의 현가, 요거의 현가를 다 합친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이 영원히 미래에 받을 매년 A1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현가 합을 하면, 요걸 다 합치면 바로 그게 이러한 영구채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자를 언제 내냐면 1년 뒤에 이자를 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자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현가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A가 1 플러스 R의 1승이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자는요, 2년 뒤에 주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을 현가해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1 플러스 R의 이승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년 뒤에 처음 받는 이자, 2년 뒤에 처음 받는 이자, 이런 식으로 3년 뒤, 4년 뒤 무수히 많은 아주 먼 미래에 받는 이자까지 총 현가 합을 하게 되면 현가한 다음에 합 더하게 되면은 이걸 다 더하면 이제 그러한 영구채의 가치가 구해지게 되는 건데 그거는 결국 R분의 A로 구해지게 돼요. 그런데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왜 일맥상통하냐면 자, 지금 이것도 무한 등비 수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초항이 얼마죠? 이게 초항이에요. 이게 초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 이게 초항이죠. 그럼 공비가 얼마죠? 자,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 얼마나 곱했죠? 자, 공비는요. 1 플러스 R의 1승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매 항마다 이걸 곱해 나가면서 진행하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요 내용을 요 공식에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 어떻게 집어 넣을까면 초항. 자, 초항을 이 자리에 집어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요 R 자리에 요거를 집어 넣을 겁니다. 자,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초항이 뭐라고 했죠? 초항이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1 플러스 R에 A가 초항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R 자리에 얘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 빼기 1 플러스네요. 1 플러스 1 빼기인데, 죄송해요. 제가 혼동했는데. 자, 1 빼기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1승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해주면 1 플러스 R에 얘가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에 빼기 1이죠. 그럼 1이 지워져. 그럼 얘가 이제 R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얘 분자에는요, 1 플러스 R의 A인데 요거 지워지죠. 번분수 원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요거분의 요거니까 R분의 A가 남게 돼요. 그래서 영구체의 가치는 R분의 A가 되는데 이 R분의 A 공식은 사실 무한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서 온 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이건 아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영구체의 가치를 구하는 공식도 파생된 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초경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요 수업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은 각각의 수업 시간마다 나올 때마다 해당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더 내용적으로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수요 공급 파트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기초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